더 에볼루션 오브 머니 돈의 진화. 현대의 금융경제학은 돈의 교환 역할에 대한 강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20세기의 정부는 돈의 발행권을 독점하여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약화시켜왔습니다. 이는 돈이 근본적으로 교환의 수단으로 정의가 된다는 그릇된 믿음을 낳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 때문에 적절한 교환의 수단이 되기 어렵다고 비판해왔지만 이러한 주장은 본말이 전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은 항상 여러 단계를 거쳐가며 진화를 해왔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교환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선행했습니다. 거시 경제학의 아버지 중 한 명인 윌리엄 스탠리 제번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금은 첫 번째로 소장품으로서, 두 번째로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서, 마지막으로 회계의 단위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현대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돈은 항상 다음 4단계의 진화 과정을 거칩니다. 소장품. 진화의 첫 단계에서 상품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에 의해 수요가 발생합니다. 조개 껍데기, 구슬 및 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돈의 역할을 하기 전에 모두 수집품이었습니다. 가치 저장 수단. 독특한 특성을 가진 상품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증가하면 이는 시간에 따라 가치를 보관하고 저장하는 수단이 됩니다. 상품이 적절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널리 인정을 받게 되면 이 상품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쓰려는 사람이 많아져 상품이 가지는 구매력이 증가합니다. 상품이 널리 보급되고 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이러한 구매력은 곧 안정화가 됩니다. 교환 수단. 돈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정착이 되면 돈이 가지는 구매력이 안정화됩니다. 구매력이 안정화되면 돈을 사용하여 거래를 할 때 기회비용이 교환 수단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비트코인의 초창기에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닌 교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피자 2판을 사기 위해 1만 개의 비트코인을 교환한 사람의 유명한 일화가 이를 잘 나타냅니다. 회계 단위. 돈이 교환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면 상품의 가격은 그 돈에 기준하여 책정됩니다. 즉, 돈의 교환 비율을 대부분의 상품에 적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상품들이 비트코인 단위로 가격이 측정된다는 생각은 흔히 범하는 오해입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한 잔의 커피를 살 수 있겠지만 이는 진정한 비트코인 가격이 아닌 것이죠. 게시된 비트코인 가격은 상인이 받고자 하는 원화 가격을 원BTC 시장 환율을 고려해서 게시한 가격입니다. 비트코인의 원화 가격이 떨어지면 상인이 물건을 팔 때 요구하는 비트코인의 양은 그에 맞춰 증가합니다. 상인이 법정 화폐와의 환율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비트코인만을 결제 대금으로 받을 때 회계 단위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계 단위가 아직 되지 못한 화폐성 상품은 부분적으로 화폐화가 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지만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교환 수단으로서의 기능과 회계 단위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금이 부분적 화폐화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하나의 재화가 교환 수단의 기능을 하고 또 다른 재화가 나머지 역할을 충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아르헨티나와 짐바브웨이와 같은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생합니다. 자신의 책 디지털 골드에서 나다니엘 포퍼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미국의 달러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돈의 3가지 기능을 수행해냅니다. 가치의 저장 수단, 교환의 수단, 회계의 단위를 말이죠. 반면에 아르헨티나에서는 페소가 일상생활에서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이 되지만 아무도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페소를 저축하는 것은 돈은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페소를 가치가 더 잘 유지되는 달러로 바꾸어서 저축을 했습니다. 페소의 가격 변동성 때문에 사람들은 보통 더 안정적인 달러로 물건 가격을 매겼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돈의 진화 단계 중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가치 저장 수단에서 교환 수단으로 바뀌는 데에는 몇 년이 더 걸릴 것이며 거기까지 가는 길에는 여러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존재할 것입니다. 금이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지기까지 수세기가 걸렸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살아생전에 비트코인처럼 실시간으로 상품의 통화를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없고 비트코인이 걸어가고 있는 길에 대한 경험이 적은 실정이기에 이를 유심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경로 의존성. 통화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화폐성 상품의 구매력은 급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구매력 급증이 버블을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이 용어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과대평가되는 것을 비꼬아서 말할 때 종종 쓰였지만 의도와는 다르게 적절한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화폐성 상품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사용 가치만을 따졌을 때 보다 구매 가치가 더 높다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역사상의 많은 돈들은 사용 가치가 전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화폐성 상품의 구매력과 내재적인 유용성에 의한 교환 가치의 차이를 통화 프리미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화폐성 상품이 위에서 언급된 통화의 단계들을 거쳐가면 이러한 프리미엄이 증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프리미엄은 예측할 수 있는 직선 모양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통화가 되어가는 X라는 상품은 더 좋은 상품 Y와의 경쟁에서 탈락을 하여 프리미엄이 떨어지거나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19세기 말 은에 대한 통화 프리미엄은 전 세계의 국가들이 금을 통화로 채택하면서 완전히 사라진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국가의 개입이나 다른 화폐성 상품과의 경쟁이라는 외부 요인을 배제하더라도 새로운 돈에 대한 통화 프리미엄은 예측 가능한 경로를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학자 레리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법을 이야기할 때 문제는 어떠한 가격 경로와도 일치를 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특정 가격 경로에 대한 설명을 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통화가 되어가는 과정은 게임 이론적입니다.
모든 시장 참여자는 다른 참여자의 수요를, 나아가 금전적인 프리미엄을 예측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통화 프리미엄은 내재된 사용 가치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는 매매 여부를 결정할 때 지난 가격을 참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의 가격에 대한 현재 수요의 연결인 경로 의존성은 화폐성 상품의 가격 변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는 혼란의 가장 큰 원인일 것입니다. 화폐성 상품의 구매력이 증가하면 그 상품의 저렴한 기준과 비싼 기준도 같이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화폐성 상품의 가격이 떨어지면 이전의 높은 가격이 비합리적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졌었다는 일반적인 믿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화폐의 경로 의존성은 유명한 월스트리트 펀드 매니저 조시 브라운의 말로 잘 설명이 됩니다. 저는 비트코인을 2,300달러에 사서 곧바로 재산을 2배로 늘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더 오르면서 저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라고 말하고 다녔지만 제가 처음 비트코인을 산 가격에 기반한 의견이었죠. 그리고 저번주에 중국이 거래소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을 때 저는 잘 됐네, 더 싸게 가격이 폭락했으면 좋겠다 라고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싸다와 비싸다의 개념은 화폐성 상품에게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화폐성 상품의 가격은 현금 흐름이나 내재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다양한 용도로 널리 채택되었는지에 대한 척도입니다. 이러한 경로 의존적인 돈의 속성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통화 프리미엄을 예상하여 이를 사고 파는 관찰자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를 퍼뜨리는 전도자의 역할까지 한다는 사실입니다. 객관적으로 정확한 금전적 프리미엄이란 없기 때문에 가치가 현금 흐름이나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일반 상품보다 화폐성 상품의 우월한 속성을 전파하는 것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비트코인 시장 참여자들의 종교적인 열망은 온라인 포럼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트코인의 이전과 투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에 대해 홍보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을 관찰하고 나서 리히트록에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당신은 이게 종교라는 것을 알아차릴 겁니다. 모두가 서로 이야기하고 받아들이는 이야기죠. 우리는 종교의 수용 곡선을 생각해야 합니다. 거의 완벽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곧바로 전도시키고 아는 사람들을 전도하라고 보내버리죠. 그럼 친구들도 들어오고 그 친구들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비트코인을 종교와 비교하면 비합리적인 믿음 같은 분위기를 풍길 수도 있지만 개인 소유자가 우수한 통화의 표준화를 위해 전도하는 행위는 전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은 모든 저축과 거래의 기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수한 형태의 돈을 채택하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통화의 모양, 통화가 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정해진 규칙은 없지만 비트코인은 짧은 역사 동안 아주 신기한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다음 차트에서 볼 수 있듯 비트코인의 가격은 점점 더 높아지는 프랙탈 패턴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서 각 프랙탈의 반복은 전형적인 가트너 하이프 주기의 과대 광고 사이클 그래프와 일치합니다. 마이컬 케이스가 자신의 글 더 스페큘레이티브 비트코인 어둠션 프라이스 티오리에서 확장하는 가트너 하이프 과대 광고 사이클은 현재 사회에서 널리 쓰이는 혁신적인 기술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표준 S형 수용 곡선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각 가트너 과대 광고 사이클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열정으로 시작됩니다. 이때 가격은 각 주기에서 참여 가능한 시장 참여자들에 의해 정해집니다. 가트너 과대 광고 사이클의 가장 초기의 구매자는 일반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술이 가져다줄 변화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기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참여자의 공급은 고갈이 되고 기술에 관심을 가졌던 초기 구매자보다 빠른 이익을 내려는 투기자에 의한 구매가 이루어집니다. 하이프 주기의 정점에 다다르면 가격은 급락하기 시작하고 격렬했던 열망은 절망, 대중적 비난, 기술이 결코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으로 이어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격은 바닥을 쳐서 평평해지는 구간으로 접어듭니다. 이제는 초기 참여자 집단의 폭락의 아픔을 견뎌내고 기술의 중요성을 이해한 사람들이 합류하게 됩니다. K씨가 안정적이고 지루한 바닥으로 표현하는 정체기는 긴 시간 동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 시기의 기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줄어들지만 개발은 계속되며 이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수가 서서히 증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관찰자들이 이 기술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주기의 폭락 단계에서만큼 투자가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이 들면 다음 사이클에 대한 새로운 기반이 다져집니다. 다음 사이클에서는 더 많은 참여자들을 끌어들이고 그 규모가 훨씬 클 것입니다. 가트너 하이프 주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 극소수만이 그 주기에서 가격이 얼마만큼 올라갈지를 정확히 예측할 것입니다. 사이클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 가격은 대부분의 투자자가 보기에도 터무니없어 보이는 수준까지 상승합니다. 사이클이 끝나면 일반적으로 폭락의 원인을 미디어에서 시작이 됐다고 책임을 돌립니다. 거래소의 폐쇄와 같은 표면적인 사건들은 사이클의 끝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긴 하나 사이클이 끝나버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가트너의 과대 광고 사이클은 그 주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소진되면서 끝나는 것이죠. 금은 1970년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전형적인 가트너 사이클 패턴을 따랐다고 합니다. 가트너의 사이클은 통화화의 과정에서 내재된 사회적 동력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